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이 발언 후폭풍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에 열린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운영 계획을 언급해 비판을 받게 된 건데요. 음식점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허가 총량제를 두고 이 개인의 창업 자유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약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이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거주지를 이탈해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 씨를 어제 오후 경남 함양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까지 이동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가 27일 낮 전남 보송에서 경남 진주시까지 기차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이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과 35범이면서 재범 고위험군인 김 씨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2번이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 코로나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던 혈액원에서는 헌혈로 항체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지원자가 폭증해 닷새 만에 신청이 조기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 항체 유무는 키트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맥 체열 후 자동화 기기로 분석하는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라 검사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는 접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항체가 확인됐다고 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아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주 연속 감소세였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원인을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동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 폭증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11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7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097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3,69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늘 표정도 참 맑았고요. 가을 정취 느끼기 좋았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맑고 깨끗한 쾌청한 이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 선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일교차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같이 건강 챙겨보는 날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먼저 주제 힌트 주시죠. 4시간 30분?
4시간 30분 요거 그 여름철 휴가 때 동해안까지 걸리는 시간 정도 되는데 명절 때 부산 가는 거 아닌가? 부산은 더 걸려요. 걸리네. 4시간 뭔가 30분. 좀 꽉 막힌 느낌. 요새 가까운 해외 정도, 뭐 태국, 뭐 괌, 보라카이 이 정도는 한 4시간 30분에 가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혹시 이게 코로나 질환이 아닌가? 역으로? 해외를 못 가니까. 해외를 못 가서 걸리는 코로나 질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다음 힌트 갑니다.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지난 겨울 이 새벽 운동을 갔다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는데요. 며칠 뒤 구토 증세까지 생겨서 병원을 찾은 끝에 이것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뒤로 1년째 재활에 매달리고 있지만 참 힘이 드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치의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겨울에 어. 이것을 진단받았다. 그래서 했거든요. 1년째 재활에 매달리고 있다. 네네. 이러셨어요. 자, 오늘 주제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머릿속 지뢰 뇌졸중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입니다. 머릿속 지뢰라고 하니까 정말 무섭네요. 밟으면 바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 근데 뇌졸중의 공포를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저도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서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계시죠, 네. 뇌졸중이 뭔지부터 알고 가죠? 뇌졸중은 이 끝에 증이 아니라 중이라고 네. 합니다. 뇌가 갑자기 기능을 상실해서 마비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적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과 같은 환절기 또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가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시기죠. 실제 이런 시기에 저희들 응급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이 기온이 2.9도 정도 하강할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11%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 특히 이 10월 달에서 12월 달 중에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위중한 뇌졸중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뇌졸중, 진료중. 우리가 중입니다. 중.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저 차가운데 이렇게 누우면 입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뇌졸중하고 이 추위하고 네.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죠. 일단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기도 하죠.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졸중의 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위중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옛날에는 왜 어르신들이 풍이 왔다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 증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뇌졸중이 바로 그런 현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뇌졸중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바람 풍자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뇌졸중의 증상이 갑자기 확 바람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또 바람이 변화무쌍하잖아요. 뇌졸중의 증상들이 너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이 중풍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우리 태조 이성계가 중풍으로 승하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실록에 보면은 우리 태조 이성계가 이제 아파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이제 탕약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삼키지도 못하고 승하하셨다 했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전변이 그래요.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뇌졸중, 그다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뭐 좀 너무 복잡해요. 이게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암 그러면 위암, 대장암, 뭐 폐암 네.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네. 뇌졸중 하면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 하고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느 혈관이 어떻게 막혔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하죠.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그 출혈의 양에 따라서 의식의 흐려짐이 좀 달라지고 후유증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뇌출혈은 이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도 있고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발생되는 색전증, 혈전증에 의해서 뇌혈관이 일시에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뇌출혈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주막 아래쪽에 있는 동맥이 터져서 강력한 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뇌 조직 안에 있는 조직 내부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발생되는 뇌내 출혈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네,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점 하나는 정말 무섭다는 맞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흔히들 뇌졸중 하면 어르신들에게 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뭐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사실 노인분들한테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55세 이상의 이 분들에게서 조금씩 더 증가하는 반면에 약 60, 70대 정도만 돼도 전체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중반만 돼도 급격하게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최근 추세는요, 이 40대나 30대 환자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40대 환자분들도 전체 환자들 중에 약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네. 요즘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고 보면 연예인들 그 뇌졸중 알았다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뭐 남녀노소 그죠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이의정 씨 얘기도 맞아요. 들었고 안재욱 이의정 씨 얘기도 들었고 오. 방실이 씨는 뭐 너무 유명하고 선우영녀 씨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 다 지금 극복하고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실제로 2016년도에는 사망 원인 1위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전히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 한 해에 10만 5천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20분에 한 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뇌졸중이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예.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같은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한 뭐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입동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오게 되고 겨울철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특급 비법 제가 마지막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뇌졸중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무서운 질환이다. 그리고 이런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닥친다 그러면 이게 속수무책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닥친다 그러면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자 오늘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골든 타임을 사수하라. 뭐로부터? 머릿속 질의 뇌졸중으로부터. 네. 자 어떻게 할까요? 묻다. 응급실. 묻다. 이게 뭐 무슨 응급실이에요? 묻다 응급실. 그다면 네. 보고 정말 발생과 동시에 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죠. 제가 이제 17년, 18년째 신경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뇌졸중 환자분들을 참 많이 배웠는데 네.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정말 그 순간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방송에서 아무리 많이 알려드리고 또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뇌졸중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쓰러지면 그냥 바로 조치하는 거죠. 근데 좀 묻다 응급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 응급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로 응급실 바로 가라고. 와라.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 와라.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네. 이 위급한 상황, 뇌졸중일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건 바로 골든타임 4시간 반입니다. 이 4시간 반을 지켜서만 오시면 다양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시간 반을 넘기게 되면 아예 치료조차 못하고 숨을 거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딱 4시간 신호가 반. 와서 쓰러졌을 때부터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아, 병원 맞아요. 도착해서 네, 맞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병원에 도착해서 4시간 반이 아닙니다. 딱 쓰러졌을 때. 딱 쓰러진 직후부터 4시간 반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하다고 뭐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시간 보내다 보면 골든타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4시간 반 안에 응급실에 실제로 도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전체의 약 42.3%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래요? 오히려 6시간,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노선을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6시간 넘어서 오는 경우도 전체 환자 약 11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제대로 시간을 지켜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골든타임 지키려면 우선 그 전조 증상이 뭔지 이거부터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 신호가 있나요?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반신마비입니다. 편마비가 생기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셔야 되고
되고 얼굴도 한쪽으로만 마비가 찾아오고 네. 또 감각도 한쪽만 이상해질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다거나 균형 장애를 동반하는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뇌졸중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졸중 수기, 뇌졸중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발췌를 해보면 이 30대 남성이었는데 길에 장갑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집으려고 했는데 손으로 집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60대 한 남성께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언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전화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그 탤런트 이의정 씨도 일주일 전쯤에 뇌졸중 진단백이 일주일 전쯤에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차선이 이렇게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야구 감독 김민식 감독님 있잖아요. 갑자기 한쪽 팔이 툭 떨어지면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몸 추우면 이게 감기의 전조 증상이구나라고 딱 아는데 지금 이것처럼 전조 증상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혼란스러우면은 저도 닥치면 왜 이러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제 표어를 만든 게 있어요. 교수님 이제부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웃, 손, 발, 시선. 이웃, 손, 발, 시선? 네, 일단 이웃은 뭐냐면요. 이하고 웃었을 때 혹시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는지 안면마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웃 나왔고 이제 손 같이 딱 올렸을 때 한쪽이 이렇게 처지진 않는지 똑같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지기도 하고 처질 때. 다음은 이제 발음이 꼬박 나와야 되는데 어눌해져. 이렇게 어머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선은 딱 봤을 때 어디 한쪽으로 시선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웃, 손, 발, 시선 이 중에 한 가지 증상만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 손발, 시선 그냥 지금 따라해 보시면 네. 손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게 혹시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까 좀 늘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일반적인 증상인 두통,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반되는 증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겪어왔던 지금 아나운서처럼 늘 겪어왔던 두통이라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두통이라든지 이 두통과 함께 의식이 좀 떨어진다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균형 장애 같은 게 동반되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고요.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돌았을 때처럼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도는 같은 양상은 대개는 말초성 어지러움증의 경우가 많고 배멀미할 때처럼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수준의 어지러움증은 바로 뇌졸중과 관련될 수가 있죠. 눈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백내장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어느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면 오른쪽 눈, 왼쪽 눈이면 왼쪽 눈, 한쪽 눈이 갑자기 안막을 쳐진 것처럼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일과성 흑암시 증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옛날에 뇌졸중 걸리신 분이 코피가 난다거나 뭐 따거나 뭐 이러면 약간 약하게 온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맞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 몸의 어느 부분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조금 압이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손을 따게 되면 이게 교감신경이 이렇게 확 활성화되면서 이게 놀라니까 혈압이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따지 말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병원에 와서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증상에 맞춰서 하니까 무조건 따진 않아요.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자꾸 집에서 본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가 손발 딸 때도 좀 주의를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지. 이게 꼭 또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죠. 증상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본인들이 집에서 막 중풍인 것 같아 손만 따면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이 행위를 우리가 못하게끔 좀 자제시키는 거죠. 그건 혼자 해결할 게 아니고 묻다 응급실.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응급실로 가야 되죠. 문제는 네. 이 증상을 느끼고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증상을 느끼고 갔어요. 네. 이제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채기가 있는 것 같고 이 구토 증상이 나오고 한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고 뇌졸중이네요. 이런 증상으로 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이 드셔서 체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원 문을 나가는데 쓰러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는 네. 이 신경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진료를 처음에 못 받으셨던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병원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내 집 주변에 어디가 이 뇌졸중 치료를 잘하는지 좀 보실 필요도 있는데 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 뇌졸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은 지금 현재 전국에 약 60여 개 정도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전화해서 거기 뇌졸중 치료 되나요? 급한데 그렇게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대한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이제 학회에서 인증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센터가 지역별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즘 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뇌졸중 119라고 이 앱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큰 병원 응급실 가면 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미리 알아두는 것도 정말 좋고요. 정말 편한 건 그냥 119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119 요원들은 어디가 잘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119를 이용해서 오시는 뇌졸중 환자는 2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119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119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발생으로부터 2시간 반 만에 오는 게 평균적인 수치인데 119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8시간이 경과돼서 오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그건 것 같아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사수하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무엇보다 이런 위급 상황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매뉴얼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응급실, 뭐야? 뭐야? 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뭐야, 긴급 상황인데요? 묻다 응급실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뇌졸중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 당도를 했는데요. 네. 응급실에 정말 환자가 당도했을 때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환자가 오시면은 저희 같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총 8가지의 단계를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환자의 의식을 살피죠. 환자분 눈 좀 떠보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의식을 살피게 되고 두 번째 검사로는 12가지의 뇌신경 검사를 합니다. 동공을 살펴보고 좌우의 얼굴의 표정에 변화는 없는지 또 저희가 만졌을 때 감각은 어떤지 혀를 내밀어 보기도 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정도의 뇌신경 검사가 맞춰지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검사로 운동과 감각신경을 살피게 되는데 팔 들어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제가 만지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잘 느껴지시나요? 등의 운동과 감각신경을 보게 되고 그 다음번 검사로 손뇌에 대한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대뇌나 뇌간 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소뇌에 대한 기능을 평가해서 소뇌 뇌출혈은 아닌지 뇌경색은 아닌지를 한 번 더 판단하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팔다리를 두들겨 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짝 꼬집거나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번 검사로는 균형장애에 대한 검사로 환자분은 실제 일으켜 세워서 걸어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위 인지기능,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 뇌의 고위 인지 기능을 봐서 혹시 치매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8가지 종류의 검사들을 모두 다 마치고 뇌졸중에 합당한 증상이라면 뇌졸중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NIH 스트로크 스케일이라는 NIH SS라는 점수를 44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점수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점수를 모두 다 매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가 하면은 약 4분에서 6분, 길면 한 7, 8분 정도면 모두 다 끝납니다. 네. 응급실에 당도하자마자 10분 안에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10분 안에 의심되는 진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이제 CT나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냥 MRI를 그냥 한 번에 찍으면 그냥 CT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간편하게. 근데 왜 2가지를 다 찍어야 되나요? 먼저 응급실에 왔을 때 MRI를 바로 찍으면 좋겠지만 네. MRI는 이 기계를 기동시키는데 부팅 시간이라고 하죠. 부팅 시간만 해도 거의 3, 40분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환자가 찍고 있다면
이 교체해서 찍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응급실에 들어오면 단 1분이면 촬영이 가능한 CT를 먼저 찍게 되고 CT를 통해서 뇌출혈 여부를 바로 살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만 일단 감별을 하면 치료의 방향이 설정되잖아요. 그런데 CT를 찍어서 뇌출혈이 맞다면 합당한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뇌경색에 맞기 때문에 뇌경색에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MRI가 물론 좋긴 합니다. 병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살필 수 있고 또 혈관까지도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검사이긴 하죠. 네. 응급실로 딱 들어가가지고 마침 장민욱 교수님이 계셔서 내려와서 진단 딱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장 교수님이 퇴근했어. 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인증받은 병원은 또 이제 올해는 뇌졸중 센터 인증도 저희 뇌졸중 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인증받은 병원이라면 당직 체계가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을 그런 저희가 거예요? 일일이 확인합니다. 바로 조치받을 수 있다. 네, 저 같은 이제 교수가 없어도 네. 또 다른 교수님이 또 계시거나 다른 전공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끝났으면 네.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뇌출혈 환자라면 지금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 환자라면 이제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을 제거해야 되겠는데요. 네. 4시간 반 안에 이 환자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맥내로 투여할 수 있는, 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혈전 용해제라는 것을 첫 번째로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뭐 적게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환자는 혈관이 바로 뚫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5명 중 4명, 즉 80% 정도의 환자는 또 혈관이 안 뚫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혈관을 더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계적인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데 우리 굴뚝 청소하듯이 저희가 이 카테터라고 하는 이 철사로 되어 있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4시간 반 또는 아무리 늦어도 8시간 정도 안에는 병원에 당도를 하셔야 이 두 가지 치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에 따라서 이 골든타임 안에서 저희가 하는 이 행동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치료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동맥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맥내 혈전 제거술은 그냥 간단하게 이 주사만 주면은 5명 중 1명 혈관이 뚫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결국 시술장 안에 들어가서 환자분의 혈관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동맥 그리고 대퇴동맥까지 쭉 이어지는 동맥을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장치는 동맥내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 기계 장치이고요. 수일 전에 실제로 제가 환자분의 시술에 사용했던 것이고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해서 지금 소독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해서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긴 철사처럼 생긴 와이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것을 카테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혈관에 밀어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 안쪽으로 제가 이 카테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가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늘죠. 자, 혈관 안쪽으로 이 카테터를 시술장 안에서는 실제로 이 카테터를 대퇴동맥, 사타구니 안쪽으로 넣게 되는데요. 네, 사타구니 안으로 넣은 혈관을 쭉 밀어 올리면 바로 이렇게 목에 있는 경동맥을 통과하게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경동맥을 통과해서 나온 모습입니다. 사타구니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이 심장을 바로 우회하면서 이 경동맥까지 올라오면 바로 이와 같이 경동맥 안쪽에 카테터가 위치를 하게 되고 이 경동맥을 통해서 쭉 뇌혈관까지 올리게 되면은 자, 이것을 이것이 이제 막힌 뇌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막힌 뇌혈관 안쪽으로 카테터를 넣습니다. 경동맥을 통해서 뇌혈관 안쪽까지 자리를 잡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뇌혈관 안쪽에서 카테터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카테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펼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쭉 펼쳐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카테터가 쭉 펼쳐지면 이렇게 모기장처럼 완전히 펼쳐진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 이런 것들이 막힌 혈관 안쪽에 있는 피떡을 완전히 다 붙들게 됩니다. 다 붙들게 돼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전을 붙들게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바로 이 카테터 같은 종류입니다. 네, 저와 같이 모기장을 펼치게 되면 혈전 덩어리에 모기장에 들러붙게 되고
네, 이것을 이용해서 쭉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이 혈전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이것을 제가 이 사타구니 쪽에 달려있는 이 카테터를 쭉 잡아당겨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 카테터 끝에 혈전이 잔뜩 찐덕찐덕하게 붙어 있는 상태로 네. 제거를 할 수 있고 제거가 잘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전기적 자극을 줘서 이 끝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떼어내서 머리 안에 실제 스텐트를 설치하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다 했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병원에 당도하셔서 제대로 된 시술만 완성이 되면 이 모든 과정을 걸쳐서 혈관을 뚫어줄 때까지 채 1시간 반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운 좋으니까. 네. 1시간 반. 맞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시술이 좀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서너 시간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술의 기법이 좋아지고 또 이와 같은 기구들도 좋아지면서 바로 1시간 반 안에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대형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서 줄을 서셔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요. 이게 진짜 응급 상황처럼 막 쓰러지고 이러지 않으면 기다려야 된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진행돼서 그게 참 걱정인데. 네. 결국 이렇게 치료가 다 되더라도 결국 후유증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후유증 치료도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뇌경색도 20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 치료 끝났으니까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겨주십시오. 네. 멋있다, 근데. 저 영화 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스텐트 시술은 모든 혈관에서 다 가능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 중에서는 이 중간 정도 크기까지는, 그러니까 혈관의 두께가 약 3mm 정도만 돼도 저희가 스텐트를 넣어서 제거해 드릴 수가 있고, 경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1cm가 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주 손쉽게 혈전을 제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 장 교수님 오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 같아요. 네. 야. 실제 뭐 저희 진료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죠. 멋있는데.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 혈자리를 좀 알아볼게요. 모상 네. 선생님. 네, 우리 뇌졸중은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방법이 어렵진 않은데 실천이 어려워요. 금연해 주시고, 금주해 주시고, 적절한 체중 유지해 주시고, 평소 먹는 거 신경 써서 좀 덜 기름지게 먹어 주시고,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어렵잖아요, 지키기가. 근데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 2군데를 준비해 봤는데요. 손에 위치하고 있는 신문혈이라고 있습니다. 신문혈. 신문혈은 우리 새끼손가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뼈가 하나 똑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밑으로 여기. 싹 내려오면 여기 주름이 있죠, 손목 주름. 네. 주름 그 안쪽입니다. 바깥쪽 아니고 안쪽으로 안쪽? 온폭 들어가는 요 자리. 아. 이 자리는 어떨 때 쓰면 좋으냐면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실내와 실외에 온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 갑자기 나갔을 때 찬바람 맞고 혈관이 수축할까 봐 걱정이 돼. 하면 나가기 전에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기 전에 어떤 온도 차가 있겠다 싶을 때 미리 이 신문열을 자극을 해주면 한번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혈관한테. 네. 나 이제 곧 나갈 거야 하면서 혈류량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예풍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목 뒤에 귀 뒤로 보면 유양돌기라고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이 자리가 경동맥이 올라가다 한번 꺾였다가 뇌로 올라가거든요. 아. 혈관이 쭉 들어가면 뇌가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한번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압력이 많이 걸려요. 계속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와서 오기 전에 아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를 평소에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절대로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가볍게. 마사지만 해주셔도 혈압을 좀 낮춰주고 네.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지금 혈자리를 알아봤는데 왜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해서 얼굴 비비시고 여기 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 마사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네. 되니까. 여기 뒤를. 이거 혈자리 어렵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돼야 갑자기 되겠어요? 추울 때 밖에 나갈 때 약간 으싹하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만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친절한 모코치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코치님! 아니, 좀 가볍게 가보자고요. 이거 어렵지 않나.
캐릭터가 아니 진짜. 내조 정말 신경 써. 이번에는 혈자리가 이제 먹을 걸 좀 주의하는데요. 네. 시크릿 박스 안에 먹을 게 담겨져 있어요. 네. 뭐예요? 근데 뭘까요? 제 복장만 봐도 뭘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이렇게 그거 가다가 먹으면 걔가 힘 세지잖아. 네, 그거. 이 캐릭터가 어, 이렇게 가다가 점프해서 딱 치면 네. 뭐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점프해서 뿅 하면 네. 맞아요. 뭐가 나와요? 나오는 버섯 아니에요? 버섯. 버섯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이네. 맞아요. 우리 이 캐릭터는 이 버섯을 딱 먹으면 힘이 세지고 능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고버섯을 이용한 슈퍼 표고버섯 마리오 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이. 슈퍼 표고버섯 마리오티. 아니 근데 저 복장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이뻐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일단 버섯을 사오셔서 이 각 부분을요, 우리 꺼즈를 이용해서 조금 닦아주시고, 건조기가 있다고 그러면 70도에서 12시간 정도 건조를 일단 먼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그늘진 곳에다가 3일 정도 음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절대로 햇볕에 말리시면 안 돼요. 이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영양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음건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냉동실에 넣어주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넣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3-4개 정도만. 3-4개 정도만 넣고 한 중불에 우려내시기만 하면 돼요. 네. 우려내면은 이렇게 차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네. 네. 야. 매일 이거 다려놓고 우리 물 마시듯이 물 대신에 이거 마셔주시면 네. 뇌혈관 건강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데. 네. 워낙 또 버섯은 향이 좋잖아요. 예. 그니까. 좋네요. 표고버섯 마리오티. 네. 뇌혈관 해봐야 건강 지키는데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어울려. 아, 야. 네. 자 이번에는 이보은 선생님이에요. 네. 세계로 가는 장수 장수 밥상. 밥상. 또 가야죠. 걸어야죠, 우리 또. 아우, 신나게. 오늘은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아, 오늘은요.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이 조금 가깝게 왔습니다. 가깝게. 자, 대한민국에서 여덟 우리나라로. 번째로 큰 섬. 네. 완도입니다. 완도. 네. 완도. 완도 너무 좋죠? 그쵸. 네. 전복. 전복이 유명하죠. 전복도 맞아. 좋고, 맞아요, 뭐 맞아요. 경치도 좋고, 정말 다시마, 어. 미역 다 좋은 데죠, 완도가. 예. 네. 그러니까 이 완도 딱 보시면은 뭐 다도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물속에서 전복들을 보면 이게 조류가 좀 있는 곳에서 바위에 탁 달라붙어야 되니까 네. 그 지역 전복들이 좀 맛이 좋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해산물 풍부하죠. 깨끗한 공기, 온화한 기후 이런 삼박자를 모두 갖고 있어가지고요. 국내 장수촌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완도입니다. 예. 경치 좋고 해산물 맞아요. 좋고 뭐 음식 좋고 정말 말로만 들어도 뭔가 먹고 싶어.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완도의 장수밥상에는요, 전복이 꼭 들어갑니다. 전복과 미역을 함께 넣어서 전복 미역 들깨국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뇌혈관 질환에 또 이게 굉장히 좋다 그래요. 표고버섯을 이용한 표고버섯 숙제까지 만들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이 생방이니까 시간 없으면 우리 못 먹어볼 텐데 빨리 가야 되겠네. 네.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입니다. 네, 장수 밥상 오늘 완도의 밥상 전복을 넣은 들깨 미역국. 야 이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국을 끓이기 전에요, 준비할 게 먼저 있습니다. 이게 국을 끓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표고버섯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사실은 표고버섯은 씻지 않고 그냥 바로 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서 이물질만 좀 없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밑동을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톰도톰하게 이렇게 썹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거는 생표고버섯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냥 시장에 가서 표고버섯 있는 거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뭐를 할 거냐 하면 바로
요 쌀뜨물을 제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쌀뜨물에다가 요거를 한번 좀 데쳐낼 건데 쌀뜨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오. 요거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오늘 제가 전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을 조금 손질을 할 건데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전복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요 손질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바다이끼 요거 완전히 솔로 깨끗하게 닦아서 비린 맛을 조금 없애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헹궈 주세요. 완전히. 아, 이러면 색깔 또 뽀얗게 그쵸. 하얗게 아주 뽀얘지죠. 그렇죠. 색살 드러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따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따지죠. 자, 그럼 요 따진 거 가지고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것도. 근데 이거 잎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요 앞쪽에 보면은 이가 있어요. 이빨을 제거해줘야 네. 우리가 먹었을 때 비린 맛도 없고 그쪽에 약간 조금 뭐랄까 아무래도 입 주변이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요것도. 그냥 근데 썰어서 저거 바로 상태가 너무 찍어 좋은데. 먹으면 되는데. 오늘 요걸로 그냥 요리 완성 그러고 먹으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전복하고 같이 미역을 준비를 할 건데, 네. 이게 바로 미역인데요. 흐르는 물에 슬쩍 한번 헹군 다음에 찬물에서 꼭 한 30분 이상 이렇게 불려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락바락 씻어서 거품을 좀 제거를 하고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이것도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쌀뜨물을 준비를 해놨었잖아요. 네. 쌀뜨물이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끓고 있거든요. 그럴 때 뭘 하느냐, 표고버섯 준비한 것을 넣고 다 넣으세요. 그냥 다 넣고 쌀뜨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또 세척하는 게 끓여주는 아니고 거예요. 요거를 살짝 데쳐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데쳐내느냐, 한 1분 정도만 데쳐내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요. 네. 거기 소금이 좀 있거든요. 소금 드릴게요. 네, 소금을 약간 넣고 간을 맞추듯이 데쳐주세요. 아, 이걸 쌀뜨물에 데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요 전복을요 쌀뜨물에 데치고 나면 일단은 전복에 감칠맛이 좀 생겨요.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에 감칠맛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표고버섯 자체가 굉장히 무르게 잘 익혀지거든요. 그럼 숙취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오. 쌀뜨물에 네, 데치면서 소금 살짝. 그렇죠. 소금만 살짝. 근데 이게 다 된 거예요. 요걸 이제 건지세요. 표고버섯 데친 쌀뜨물이니 저게? 그러니까. 그쵸. 아유, 굉장히 감칠맛에 맛있죠. 그냥 아유 맛있겠어요. 완전히 진짜. 감칠맛 폭발하죠. 그럼 요거를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아유, 안 이거 버리죠. 버리면 이 모습 안 아니죠. 버리죠. 다 쓰시잖아요. 당연히 안 버리죠. 네. 당연히 안 버리는데 그거를 왜 안 버리냐면 바로 제가 전복 미역국에 마중물로 쓸 거예요. 오. 자, 일단 이렇게 네.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걸 넣으세요. 미역 먼저. 이거는 불은 안 켜고 불 켜야죠. 불 켜고. 네, 불 켜야죠. 자, 불 켜고. 아, 맞아. 미역을 뭐 먼저 볶아준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미역국 끓일 때. 맞아요. 먼저 볶아줘야 되는데 네. 생방송 중에는 늘 이렇게 불이 약간 말썽을 부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 들어온다. 아유. 네, 안 들어와요. 저 네. 가스레인지도 긴장하거든. 일단 이렇게 들기름 넣고요. 이건 꼭 들기름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참기름 저는 참기름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 네. 향이 짙어서 들기름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주로 그러고 난 참기름으로 다음에는 하는데. 그렇죠. 요게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을 넣고 요걸 네. 볶아주세요. 아, 혹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 때 네. 다진 마늘 같이 다진 마늘도 넣었었거든요. 지금 넣을 거예요. 어. 네, 지금 넣었는데 조금 볶고 난 다음에 넣을 거예요. 아, 처음부터가 아니라. 네, 네. 자, 이렇게 볶아줘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날 추울 때 저렇게 미역국 하나 딱 먹으면 뜨끈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좋죠. 완전 뜨끈뜨끈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제가 자리를 좀 바꿀게요. 네. 불이 안 켜져서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긴장했네, 진짜. 생방송이라고. 방송 나온다고 긴장해서 안 켜져. 골든 타임 전에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닐까 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늘을 먼저 넣고 네. 미역을 조금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 미역 안에서 들기름 때문에 굉장히 뽀얀 국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렇게 뽀얀 국물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아까 표고버섯 물 있죠? 네. 요거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그래야 맛있겠다. 감칠맛도 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쌀뜨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쌀뜨물이 끓어지면서 미역이 훨씬 더 찰지게 끓여지거든요. 이렇게 끓여야 미역에서 단맛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맛있게 미역 국물이 좀 끓여지죠. 확실히 생수할 때랑은 다른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표고버섯 끓인 물 넣었잖아요, 차 박사님. 네. 표고버섯 끓인 물이 왜 좋을까요? 그 표고버섯 끓인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칠맛 할 때 조미료 넣잖아요. 이렇게 감칠맛 성분들이 물에 녹아야지만 국물 맛이 시원하니 좋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을 끓이면 표고버섯에 있는 감칠맛 성분들이 녹아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버리면 감칠맛을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이 물을 미역국에다 딱 넣으면 미역이 갖고 있는 감칠맛 성분에 표고의 감칠맛 성분이 상승이 되면서 감칠맛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맛있어지니까 꼭 저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표고버섯 데쳐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데쳐놓은 거 가지고 제가 뭐 할 것 같으세요? 아까 아까 표고버섯 수채 먹는다고 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요거 그냥 먹어도 돼요. 바로 그렇죠. 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 숙채랑 같이 먹으면 좋을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스를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맹물을 먼저 조금만 넣으세요. 맹물 아니면 살짝. 예, 표고버섯 우린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는 국간장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진간장 넣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표고버섯 우린물에다가 그 미역국에다가 넣었는데 미역국을 뭘로 했죠? 기름을? 들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도 들기름을 넣습니다. 오늘은 다 들기름이네.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요거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제가 지금 레몬을 조금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슬라이스 하나 레몬을 이렇게 4등분 해서 이렇게 잠깐 넣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양념장 자체가 싱그러워지거든요. 식초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들깨 가루를 넣으세요. 들깨가루가 좋아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요 들깨가루를 잘 섞고 나면 뭘 하느냐? 바로 통들깨. 그래야 굉장히 통통통통 맞아. 입에서 튀잖아요.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서 요거를 이제 찍어 먹는 거예요. 요 숙채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버섯을 어디에 찍어 먹어봤다는 기억이 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어 드시면 요거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에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한 쪽파 쪽파. 이렇게 뿌려서 요거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전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전복을 넣으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는데 전복을 처음부터 안 넣고 나중에 넣거든요. 네. 왜 나중에 넣냐 하면 전복이 너무 오래 끓게 되면 일단은 약간 뭐랄까요? 딱딱해지겠죠. 그리고 국물도 많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이렇게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복을 이제 넣을게요. 준비한 전복을. 벌써 이렇게 향이 넣고. 올라와요. 옛날엔 전복 정말 비싸서 못 먹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전복을 넣고 어느 정도 끓이면 되냐 하면 딱 6분만 끓이시면 되거든요. 6분. 그러니까 미역을 끓이고 나서 15분 후에 네. 전복을 넣고 6분만 딱 끓이시면 돼요. 6분을 딱 끓이고 나면 이렇게 지금 전복이 끓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우, 맛있겠다. 국물 맛이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들기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들깨 가루를 넣을 거예요. 아, 미역국 안에? 네, 들깨 가루. 들깨 미역국이구나. 근데 저 요리를 맛있겠다. 지금 20여 분 만에 할 수 있는 레시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들깨 가루 넣고요. 들깨 가루만 넣으면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뭘 넣을 거냐? 아까 통들깨 있었죠? 통들깨도 넣어요? 네. 통들깨도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겠다. 끓여요. 제대로 들깨. 1분만 그러니까. 끓입니다. 1분만. 1분만. 네. 들기름에 들깨가루에 통들깨에 그냥 들들들이네요. 그냥. 이건 선생님 너튜브에 나와 있는 미역국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해 먹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되게 간단하고 좋았는데 이거는 더 간단하네요. 네. 전복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건 전복. 이제 기본 미역국이고요. 요거는 네. 이제 전복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장수촌에 요게 밥상에 들어가는 미역국이잖아요. 네. 훨씬 더 국물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요 미역국은 먹고 난 다음에 뭐랄까 개운한 맛이 나요. 아, 맞아요. 네. 이거 이제 그러면 시간이 다 시식이 될 것 됐어요. 같은데요. 네. 그렇죠? 빨리 주세요.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냄새가 여기까지 퍼졌거든요. 근데 우리 저 3분 만에 드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저 입천정 다 디는 거 아니에요? 전복까지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야, 네, 지금 8시 18분 27, 28, 29초. 와, 마음이 좀 근데 급하시죠? 야. 냄새가 되게 좀 깊은 냄새가 나요. 네. 들깨 때문에 그런지. 맞아요. 근데 들깨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건강해질 것 같은 그쵸, 느낌이 그쵸.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이 건강해질 기름도 뿐만 저희가 아니라 들기름을 기분이 최고의 좋죠. 기름으로 맞아요. 쓰잖아요. 우리가 오늘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결국 기름이잖아요. 네. 그럼 기름이 나쁘면은 좋은 기름으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네. 들기름이 참 좋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기름이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아보카도 기름보다도 더 높습니다. 나왔습니다. 자자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이제 먹을 준비해요. 아우 야. 아, 이보 선생님이 공평하게 다 이제 전복을 넣어주셨거든요. 어우, 야. 네, 한번 오, 맛보세요. 이게 진짜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치. 용서할 수 네. 없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잠깐. 어우. 아, 군침이 돌아요. 저도 하도 이 향을 맡았더니. 아, 자, 이렇게 한번 잡숴 보세요, 예인 씨도. 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전복을 발견했어요. 와, 정말 1시간 넘게 우린 것 같은 그런 국물 맛이에요. 야. 맛이 깊죠, 확실히. 네, 맛이 깊어요. 아, 이 거기다가 들깨 제가 때문에 전복을 이렇구나. 나중에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복 맛이 약간 야들야들합니다. 오늘 그 미역국의 맛의 평가는 딱 한마디. 세계적인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오, 전복을 굉장히 얇게 썰으셨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 전 도톰하게 썰었는데 얇은 게 같나 봐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진짜 바다를 품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완도바다 같은, 네, 입안의 이건 완도네요. 한국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이 먹어도 이 미역 수프 이러면서 이 국물 맛에 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럴 것 그죠? 같아요. 네. 아니, 가끔 그 미역의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건 지금 들깨가루가 그쵸. 그걸 확 잡아줘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들기름하고 국간장에서 아주 완전하게 폭 부드럽게 볶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표고버섯 끓인 물을 넣어서 감칠맛을 훨씬 살렸기 때문에 맛있다. 아마 은은한 표고의 향도 약간 우러날걸요? 아쉽지만 네. 시식 끝. 와, 레시피 나갑니다.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아, 아쉽다. 추워진 날씨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혈관 질환. 혈관 건강 지켜줄 장수밥상으로 대비해 볼까요? 완도식 청정밥상, 전복 넣은 들깨 미역국과 표고버섯 숙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역은 찬물에 씻어 먹기 좋게 썰어두고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해 슬라이스합니다. 냄비에 불린 미역과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끓여주는데요. 물이 끓을 때쯤 전복살을 넣어 35분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통들깨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전복 넣은 들깨 미역국 완성입니다. 곁들여 먹을 표고버섯 숙채도 만들어 볼까요? 생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헹궈 물기를 면포로 닦아 준비한 다음 1cm 폭으로 슬라이스 해줍니다. 끓인 쌀뜨물에 데친 표고버섯은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쪽파를 뿌려 접시에 담아줍니다. 거기에 생수, 국간장, 진간장, 들기름, 통들깨, 들깨가루를 섞어 만든 소스를 곁들이면 표고버섯 숙제도 끝! 부쩍 추워진 요즘 뇌혈관 건강 지켜줄 장수 식단 전복 넣은 들깨 미역국과 표고버섯 숙제로 혈관 건강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네, 완도를 내 밥상에. 네, 최고네요, 정말. 아까 저거 버섯 숙회 못 먹어본 게 그러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들깨 미역국은 정말 성공입니다. 네. 너무 맛있고 약간 입안에서 쌀쌀할 때 풍미가- 이렇게 촥 들어가는 그게 있어. 네. 이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왜 감칠맛 폭탄이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아, 맛있습니다. 자, 차 박사님. 예, 그러게요. 지금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준비했는데, 야,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것으로 뇌혈관 건강을 지키신 분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 삼매경에 빠진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힘차게 걷고 있는 이 사람.
날씨 쌀쌀한데 춥지 않으세요? 네,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사람이라 이 정도 날씨야 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죠. 그냥 뇌경색이 와가지고 정말 그냥 산으로 갈 뻔했어요. 지금은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제 다 건강해졌네 얼굴 보니까 그래. 뇌경색이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오늘의 주인공.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난 비결은 과연 무엇일지 주부의 일상 관찰 지금 시작합니다.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는 주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맞나 싶은데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려고 수도를 뜨니까는 물이 여기 닿는데 물은 여기 닿는데 이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닿은 것 같아요. 손바닥에. 분명 물이 손에 닿았건만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는 주부.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요. 무슨 뇌졸중이냐고. 아니다고. 엄마 정식 때 뭘 먹었는데 취했다고. 그러면서 막 친구 데려다가 손 따고 발 따고 다 땄어요. 콜라를 막 한 병을 사다 먹고. 그리고 그날 밤 혹시나 하는 심란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주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럴 수가 발바닥에서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함을 느낀 주부는 그 즉시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아주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우와 어머니 진짜 보신 의사마다 어머니 잘 오셨다고 내경색도 이제 골드타임을 잘 맞췄다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곧바로 대처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골든타임은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까지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니 존각을 다투는 뇌졸중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전조 증상을 눈치채고 현명하게 대처한 결과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주부. 지혜로운 그녀의 뇌경색 관리법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전격 공개. 응? 이 휴대전화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나구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걸어있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만보기를 했어요. 그제는 16,000보, 어제는 14,000보. 그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10,000보 이상이라 하는 목표치를 정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주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일까요? 그녀의 걸음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한 12,700보 걸었네요. 12,700? 예. 한번 채우셨네요? 예. 그리고 아직 멀었어요. 또 오후에 저녁에 또 나와서 걸을 거예요. 어서 와. 들어와. 언니라고 고생했네. 산에는 갔다 왔어? 야, 이 방이 따뜻해, 이 방이 들어왔어. 이 방은 별로 안 따뜻하네. 반가운 이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주부. 밥 먹게 다른 건 먹지 마. 그런데 말이죠. 막상 밥상에 차려지는 음식을 보면 평범 그 자체. 이게 어찌된 일이요? 에? 아이고 그냥 평범하고만.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별로 특별한 반찬은 없고 몸에 좋다 그래서 한 가지 항상 먹는 게 있어요. 주부가 항상 챙겨 먹는다는 음식은 붉은 생선 고등어. 그대만을 위한 오메가3 나는 고등어여라.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했어요. 이거 고등어는 끼니마다 잘 먹고 있어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주부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깃든 건강한 밥상. 그야말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렇잖아요. 건강이 최고인데 더군다나 뇌경색이면 무섭잖아요. 뭐 먹고 좋아졌냐고 내가 자꾸 묻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고등어 옆에서 식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저도. 다른 옛 식생활까지 바꾼 주부의 뇌경색 관리 비결 하나 더. 땅콩이네요. 땅콩을 쪄서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뇌경색이 좋다고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잘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땅콩까지 접수한 주부.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진 별다른 신호가 없어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뇌졸중.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과 같은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뇌졸중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명 코끼리 코잡기. 먼저 오른손으로 코를 잡아주고요. 왼손으로는 귓볼을 잡는 건데요. 다음은 반대로 왼손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귓볼을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10회 반복한다는데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주부의 자가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뇌졸중 아니라니까 진단을 잘못 냈나 봐. 진단을 잘못 냈는지. 후유증 없이 뇌경색을 호전시킨 주부의 또 다른 관리 비결은? 응? 요것이 무엇이던가요? 이게 RTG 오메가3인데요. 뇌경색에 좋다고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제가 복용하고 있거든요. 주부가 뇌경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RTG 오메가3. 장형성 코팅으로 장내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였다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없애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RTG 오메가3. 5년간 섭취했더니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25%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즉각적인 대처로 골든타임을 지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주부는 꾸준한 관리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잤으면 진짜 그때는 안 좋은 현상이 왔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항상 조심하고 뭐 손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리고 내가 골든타임을 잘 맞춰서 나는 병원에 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혹시 뇌졸중이 오시면 그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셨으면 해봅니다. 그게 빨라요. 몸이 보내는 뇌졸중 위험 신호를 내버려둬서는 결코 아니 될 일.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만큼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빨리 서둘러 골든타임을 사수합시다. 자, 영상에 나왔던 그 네.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RTG 오메가3. 아니 오메가3는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RTG 오메가3는 또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RTG 오메가3라고 하면은 뭐냐, 그러니까 3세대 오메가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메가3는 뇌 건강이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개량을 해가지고 1세대 지나고 2세대 지나고 3세대까지 왔거든요. 이 3세대의 오메가3를 바로 RTG 오메가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건 분명 효능 면에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오메가3 그러면 뭐 등푸른 생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를 그대로 뽑아낸 것을 우리가 1세대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오메가3는요, 뭐, 배춧잎에다 지금 뭐, 삼겹살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 가운데 이제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인데, 1세대 오메가3들은 필요 없는 포화지방산인 삼겹살에 있는 것들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오메가3를 먹고 싶은데 오메가3는 결국 3개 중에 1개밖에 못 먹으니까 먹어야 되는 순도가 좀 낮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1세대 오메가3였죠. 포화지방산 이러면 우리가 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된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으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이제 동물성 기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코코넛유라든지 팜유 같은 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안 좋죠. 포화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증가하면서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를 하면 췌장암의 발병률도 36%나 올라가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포화지방산을 하루에 10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평균보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20%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오메가3는 흡수율이 낮아서 좀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포화지방산까지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1세대는 나는 포화지방산은 안 먹고 불포화지방산 먹으려고 했더니 자꾸 이제 포화들이 따라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세대 오메가3가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포화 지방산만 콕 꺼내고요. 거기에다가 에탄올을 붙인 형태의 오메가3를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2세대 오메가3인데요. 자, 얘는요, 불포화 지방산의 순도는 급격히 올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런 형태의 오메가3는 자연계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흡수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됩니다. 농도는 올렸으나 흡수율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된 것이 바로 2세대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RTG 오메가3의 효능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1세대, 2세대 오메가3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3세대에 만들어진 게 이제 RTG 오메가3인데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1세대가 갖고 있는 포화지방 부분을 다 없애고요. 불포화 지방산으로 싹 교체를 해서 순도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 세 가지 형태, 세 개가 붙어있는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흡수율도 올린 장점이 있죠. 순도도 올리고 흡수율도 올린 게 바로 3세대 RTG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판넬로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효는 124% 높아진 흡수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각각에 대한 흡수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1세대의 흡수율을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2세대 오메가3의 흡수율이 73%, 3세대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은 124%의 흡수율을 보여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고기 굽고 나면은 불판에 하얗게 기름때 끼죠. 네. 그리고 그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게 정말 포화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RTG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만을 순도를 높여서 가지고 있고 또 체내 흡수율도 높죠. 포화 지방이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심해지지만 이 불포화 지방은 액체 상태에서 상당히 잘게 분자 구조가 쪼개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또 배출도 잘 되고 지방산의 어떤 이 유기적인 대사 회로도 훨씬 더 잘 돌아가게 하죠. 따라서 흡수율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형성돼 있을수록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보실게요. 이 비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두 비커 안에는 우리 몸의 중성지방을 의미하는 돼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을 투입을 해보고 섞어볼게요. 전혀 섞이질 않죠. 기름이랑 물을 섞이질 완전 않잖아요.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 전혀 섞이지 못하고 이제 RTG 오메가3 원액을 넣었더니 봐볼게요. 넣고 쭉 섞어보니까 어떤가요? 섞이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RTG 오메가3가 지방을 녹이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RTG 오메가3를 먹게 되면 내 혈관의 지방도 저렇게 잘 녹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응고된 지방이 굳어서 내 혈관을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네. 이렇게 영상 보니까 확 이해가 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RTG 오메가3의 효능 보시면 장용성 오메가3. 장용성 이러면 뭔가 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RTG 오메가3 흡수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위가 아닌 장에서 녹는 장용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오메가3를 액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알약 형태 같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알약이 위에서 녹느냐 장에서 녹느냐에 따라서 장에서 녹으면 장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중요했을 때 자, 하나는 비장용성, 하나는 장용성 이렇게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비장용성은 70%가 위에서 소화가 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장용성 오메가3는 위에서는 10%만 소화되고 장에서 90%가 소화가 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RTG 오메가3와 같은 장용성 특성이 있는 것들은 장에서의 흡수율이 더 올라갔다고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럼 장용성 RTG 오메가3가 훨씬 좋겠네요. 장까지 와서 흡수가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이
장용성 알티조 오메가3가 장내 세균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혈중의 오메가3 농도가 높아질수록 장내 세균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졌다라는 발표가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오메가3를 이렇게 먹다 보면 삼키가 약간 조금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고? 아니 일단 그 오메가3를 우리가 보시면은 알이 엄청 커요. 커요. 많죠. 이거를 한두 개 먹으면은 먹기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위에서 녹아버리면 비린내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키기도 어렵고 비린내까지 있으니까 매우 어려운데 이 장용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것들이 장까지 내려가서 녹기 때문에요. 비린내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게 매우 적고요. 상대적으로 속이 쓰리거나 같은 소화기 쪽의 어떤 부작용도 적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섭취할 때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메가6와의 비율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 뇌는 이제 지방산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3와 6의 비율이 1대1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우리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따져보면은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7배, 8배, 많게는 지금 10배 이상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적정 섭취율의 비율을 따져보면 오메가3 1을 먹을 때 오메가6는 4 정도까지만 먹는 게 좋다라고 비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4의 비율보다는 좀 적게 섭취하는 게 사실 더 좋죠.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어요?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일단 건강기능식품인지 요 마크를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장용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코팅되어 있는 제품인지 요것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혈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 또 머릿속 골든 타임 뇌졸중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 10월이 다 가네요. 네? 아니 저희가 10월 됐다고 가을 같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는 건 11월인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가을의 끝자락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번 주말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